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의 초대 손님은 경제과학 영역의 거장, 제가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또 많은 이 정책의 자문의사결정에 제안을 많이 주시는 우리나라의 제갈공명,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고 처음 보셨을 분들이 계시니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과학 영역의 이 융합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역에서 거장답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가천대학교 광주과기원 지스트죠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십여 년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지켜오셨고, 또 향후에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여러 글과 여러 장소에서 피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초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튼 모두의 우리 사회자께서 제갈공명이라는데 저는 제갈공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 실패한 제사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지 실패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역사 네. 속에서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수를 소개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지금 현역입니다. 저기 언론인으로 저널리스트로서 그래서 올해가 40년 넘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 전공은 세계 글로벌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볼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하는데, 특히 저는 글로벌 뉴스를 보더라도 이거를 국가의 전략과 정책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혹시 그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널리스트고 한편으로는 분석하고 한편으로는 정책 지원자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컨설턴트 네. 역할이시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을 워낙 자주 배워왔고, 특히 이제 뭐 우리 한국 경제의 방향성, 산업 전략, 뭐 기술 전략, 뭐 이런 관점에서 자문회의 같은 곳에서 많이 뵙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위원이다라고 제 표현을 할까요? 예, 그런 네. 분이셔서 제가 평소에 학교를 떠났는데, 학교를 졸업했는데 정말 다른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여러 어록들을 종종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어록이 뭐였냐면 기억과 기록.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지나온 한국 경제사를 들여다볼 때, 특히 199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사를 볼 때 기록에 의존해서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존해서. 근데 교수님은 그 많은 지난 현대 경제사를 직접 경험한 기억에 의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그 기억을 많은 분들께 텍스널리지죠. 이걸 전달해 주시는 역할자로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의 기억에 따르면 지나온 한국 경제사 어떤 경제였다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저는 아까 뭐 기억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어떤 해인지부터 한번 너무 얘기를 좋습니다. 해봅니다. 네. 2025는 어떤 해냐 하면은 우리가 그 21세기 들어가고 딱 4분의 1이 지나가는 해입니다. 그러네. 25년. 예.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누듯이 한다면은 한 3기의 1분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1분기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1년으로 구할 때 1분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동안에 2분기, 3분기, 4분기를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굉장히 중요한 1분기다 예. 했을 때, 지난 21세기 들어가고 25년 동안 그걸 보고 앞으로
앞으로 25년, 75년 이렇게 될 거 아니까 50년, 75년, 100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훨씬 더 이렇게 사실에 가깝게 조금 더 리얼리티를 좀 살릴 수 있으면서 진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지 더 잘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내 전략을 짤 수 있고 네. 또 잘못된 거는 안 되겠다 교정하자 다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된다 기회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25년을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봤고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떤 해인가? 네. 다시 말해서 올해는 작년에 보면은 작년이 엄청난 대선거의 해였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64개 국가에서 총선 내지는 대선이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그거는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약 50% 가까이가 선거에 참여했다고 나와요 통계가. 그럼 지구인 전체가 거의 선거에 가갖고 새로운 대표들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럼 2025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대표들이 각자의 정책을 엄청나게 쏟아낼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정책 경쟁의 해가 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이 미국에 대선이 있어갖고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네. 엄청난 큰 변수가 네. 나타난 거죠. 그 변수에 따라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이벤트가 생길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이런 그 정책 대결의 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핵심은 경제 안보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 안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전 세계가 이런 그 정책을 놓고 합종 연행이라든가 이합 집산이 막 활발히 벌어질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를 일으키는 그런 동인이 뭐냐?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인데 그 테크놀로지의 경쟁은 다시 말해 미중의 어떤 그 테크노 헤게모니 기술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이 기술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경쟁 그다음에 이 경제 안보 국가 전략으로 같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우리가 AI를 많이 보지만 AI도 지금은 국가 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물론 AI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지만은 기술의 하나의 분야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 안보를 놓고 벌어지는 정책 대결의 해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다시 올해를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둑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그 바둑은 보면은 크게 보고 그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란 말이죠. 차간 보는 눈은 대국 크게 보고 네. 판 전체를 보고 착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둑 알을 둘 때는 네. 세밀하게. 아. 그래서 차간대국 착수 소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둑의 언어가 생각이 나는 한 해가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히려 제가 우둔하게 과거를 여쭸는데 25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주셨고 의미를 부여주신 그만큼 지금 우리가 과거를 또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좀 전망해보고 어떤 대응을 구사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말씀 속에서 더 느껴졌고 제가 지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보고서와 IMF 경제전망 보고서와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이제 지난주에 세 개가 다 나왔는데 네. 그거 볼 때 이 소위 정책 불확실성 말씀하신 예를 들면 트레이드 팔러시의 불확실성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테크놀로지 팔러시, 피스컬 팔러시, 머니터리 팔러시 각 부문의 정책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고조화되는 국면임을 그 보고서들도 강조를 했는데 교수님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 대결의 해. 네. 자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일단 한번
이렇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이런 국면에 놓여 있는데 한번 과거를 한국 경제사를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시고 그리고 회고와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올 때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에 와서는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이제 1985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 그래갖고 이제 이 저기 그 뭐니까 외환에 관련돼서 환율 같은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쭉 봤는데 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보면 한국 경제는 세계와 굉장히 부침이 연동돼 있다. 세계 경제와 네. 세계 경제가 잘 나가게 되면 우리도 잘 나가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우리도 빠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세계 경제와 같이 연관돼서 링키지가 돼가고 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9년에 이제 그 우리가 외환 저기 그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세계 경제하고 약간 떨어지는 네. 괴리가 되는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 경제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하면서 세계와 굉장히 근접해 있고 원래 제조업이 강국이니까 제조업 쪽으로 해가기 때문에 움직여 갖고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뭐 경제학자들이 늘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 위주의 그 드라이브를 걸었다 모든 걸 무적보다도 수출 위주다 그러니까 수출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수출만을 지향하는 경제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키워서 모든 국가의 자원을 대기업에 편중시키는 네.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가서 들어오자 도입해서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내온 게 이른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다. 네. 근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뭐냐면 모든 걸로 균일화시키는 시스템을 균일화, 사고의 균일화, 정책의 균일화 해서 이것이 이제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그 유지돼 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9년을 피크로 해서 가는 거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막 다 변했어야 되는데 네. 변하지 않고 시스템 변화를 안 하고 저기 조금만 그 이른바 코스모틱 체인지 네. 화장실을 고치는 것 정도로만 쭉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그 문제가 생겨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지난 60년을 바라봤을 때 성장하고 성공한 건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 날이 갈수록 그림자가 자꾸 생기면서 이제는 이 그림자를 이거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얘기하지만 페이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오래된 얘기고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고유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전략을 좀 내놓을 때가 아니냐.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나온 이른바 NIS,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럼 말씀 속에서 표현으로는 오일 쇼크도 경험하셨고 IMF도 경험하셨고 금융위기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금융위기 전까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서 나름 빠른 성장을 이루긴 했는데 어쨌든 그 지점부터는 성장 전략의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완전히 그렇죠. 국가 전략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특히 NIS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보신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네. 총평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금 세계 경제의 그 경제 성장률이 평균이 3%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3.4, 3.2. 근데 우리는 2%대에서 머물다가 1%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2009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아마 우리는 그때 이제 그 벌어지기 시작해갖고 네. 그걸 극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대단히 뭔가 체해 있다.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예. 이제 그 안 된다.
더더군다나 예. 저출산 그 예. 고령화라는 어떤 그 굉장히 어떤 큰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 거고 네.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는 정치대로 지금 혼란스럽고 뭐 예. 파퓰리즘이다 뭐다 그래서 이념 논쟁이 지금 심해지고 있고 경제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60년 동안에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이 채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 내려오면서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이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럼 사회적으로 이제 편차 사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는 경제 격차, 소득 격차가 이제는 희망 격차까지 낳고 있다. 희망 격차라는 뜻은 뭐냐면 태어나는 애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각자가 희망하는 바가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야 될 텐데 금수저 태어나는 애의 희망하고 네. 흙수저 갖고 태어나는 애의 희망이 처음부터 다르니까 스타트 선상부터 다른 거죠 인생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하나하나 태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벡터를 바꿔주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NIS가 필요하다 아닌가. 네. 벡터를 바꿔야 된다. 네. 방향을 방향을 바꾸는 데. 중요한 말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네. 너무나 화제가 됐었던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를 가리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저도 많이 해석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공부를 이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조언은 필요 없다. 이 친구는 지금 아마도 공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걸 보니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라라는 조언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그 전부터 취해왔던 그런 전략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에 어떤 공감이 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1월 초에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저도 이제 언론에 코멘트 의견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평론을 이제 드렸는데 경제정책 방향 속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워낙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앞에 놓여 있는 사안들이 급급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쏙 빠진 게 있어요. 25년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5년이 100년 대계를 놓고 4분의 1이 지나는 정말 골든 타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골든 타임 앞에 말씀하셨던 커스메틱 체인지는 있지만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 너무 중요한 함의가 담겼다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속에 제가 공감이 되거든요. 구조적 변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양극화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양극화라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양극화라는 문제를 혹자는 사회 문제인 건 맞지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거 굳이 해결하려고 고민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 극빈층의 삶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놔두자. 뭐 이런 접근의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양극화라는 현상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혹시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를 우리 꿈꿔야 된다는 관점에서. 네. 우선 사람의 삶 전에 저는 양극화의 시작을 지난번 개발경제 시대부터 본다면은 기업의 양극화가 우선 제일 눈에 띄고 네. 거기에 따라서 소득의 양극화가 생기고 네. 그렇죠 일자리 양극화가 생기고 네.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웃고 네.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면 웃고 네. SK가 잘 나가면 웃고 그러나 그들이 경제가 실적이 나빠지면 한국 경제는 울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그들 대기업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이런데 주가 네. 시가총액을 보면 뭐 600 몇 조, 뭐 500 몇 조하고 몇백 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 가장 지금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눈에 띄고는 IT 쪽에서 보면은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NHN이죠. 이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네. 시가총액이 60조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고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그들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삼성하고 이런 데는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갖고 끌고 나갔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라든가 TSMC라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실리콘밸리의 그 빅테크들하고 네. 보게 되면 거기는 4천조가 넘어요. 네. 시가총액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600조, 700조가 삼성전자도 그런데 엔비디아가 4천조가 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도 굉장히 작은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낀 대기업이 돼버렸고,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밑에서 아직 올라오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허리가 없는 경제다. 응?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LG전자, SK그룹 이런 데를 뭐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고 또 커져야 되고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언제 이렇게 크냐고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특징은 내수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네. 우리 호주머니 돈을 중심으로 커온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제에 기여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글로벌이 나가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네. 그 생태계는 결국 창업과 벤처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창업과 벤처를 맨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지원해주고 네. 이런 이미 커온 형님 기업들, 이른바 카카오, 네이버가 형님 기업이 됐으니까 네. 창업 회사치고는 그 기업들이 도와주고 해서 끌어주는 경제. 네. 그래서 창업을 북돋우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키워주고 해서 그들이 빨리빨리 IPO로 가든가 해서 그러다 보면 유니콘도 나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 그러니까 가운데를 못 치울 바에는 경제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빨리 끌고 나가는 네. 뭔가 신이 나게 하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역동성이라는 문제, 한국 경제에 어떤 역동성을 부여하느냐 이게 큰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야기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이제 대기업의 건물이 있고요, 중소기업의 건물이 뒤에 있어요. 우리 테헤란로 가면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뜨거운 햇살을 대기업 건물은 받는데 그 그늘에 가려져 중소기업은 못 받는 그 네. 그림과 함께 이게 기업의 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그렇죠. 그런 일을 좀 주목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에 허리가 없어지고 있다. 근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트업, 혁신 기업, 뭐 이런 벤처 창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 정부의 그 국정 철학이 네. 역동 경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많은 전문가들 만났을 때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창조 경제 기억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기억하는데 역동 경제를 몰라요. 그만큼 이 역동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현 정부 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동성을 부여하려면 계속 그런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고 그렇죠. 우선 네. 저는 그 정책의 절박성이 없다고 봐요. 아, 정책은 타이밍하고 그런 시급성이나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정책은 네. 절박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돼요. 네. 우린 정책의 절박성이 언제부턴가 다 잊어버렸어요. 와 이거 되게 좀 그 소름 저는 돋습니다. 제가. 저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정점 관측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정점 관측. 제가 한국 경제를 볼 때 어디서 보느냐, 어느 네. 포인트에서 네네네. 제 정점 관점 포인트는 하나는 판교고 하나는 구로공단입니다. 네. 구로 IT 단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경제가 이미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밑에서부터 보고 네. 물론 정부에서 발표되는 자료 같은 거는 보지만은 그건 보고서 아니에요. 현장에서 정점 관측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버릇은 언제 생겼냐면 제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을 할 때 네. 그때 진흥원은 그게 판교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관리라고 하게 되면 뭐하지만 판교라는 첨단 단지의 기업들이 과연 첨단 활동을 하는지 네. 아니면 이들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들한테 필요한 건 뭔지 어떤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그 기관입니다. 네. 물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경기도를 상대로 하지만은 마침 판교가 성남시로 들어와서 판교를 이제 관리하게 되고 판교에 이제 사무소도 내고 했는데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판교 생태계를 이렇게 제가 도와주기도 하면 보면은 그 1등 그 스타트업들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막 섞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저기 입주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지사한테 전국에서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경쟁을 해서 거기서 잘 되는 걸 뽑아서 프리미어 리그를 여기서 하자. 판교에다 해서 판교는 처음부터 본투 글로벌이다. 네. 내가 창업할 때부터 외국에 나가는 거야. 실리콘밸리를 가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동네에서 하다가 좀비 기업 만들고 한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 이제 하면서 본투 글로벌 계획을 그러면서 프리미어 리그를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잘했는데 외부에서 네. 그것도 차별을 하는 거다. 아. 잘난 데만 들어오고 못난 데는 어떻게 되느냐. 네. 뭐 그래갖고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지만 본투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남고 네.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오면은 무조건 그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는 거다. 이 얘기는 그 제가 그 지지난 정권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공부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이른바 스타트업 네이션이다. 창업 국가다 해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가고 이스라엘 가서 텔아비브하고 뭐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데 딱 가니까 어느 벤처기업들 가니까 거의 비슷한 게 방에 들어가면 사무실 들어가면 시계가 두 개가 놓여 있는데 네. 하나 시계는 실리콘밸리 시계고 하나는 자기네 시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하는 게 실리콘밸리화돼서 일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고 이쪽은 창업국가가 역시 왜 창업국가가 했더니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그 지향해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창업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은 이제 판교의 이제 얘기고 판교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2판교, 3판교가 지금 되고 있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구로 그 IT 단지 그다음에 네. 옆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근데 구로 단지는 구로 IT는 옛날 그 DJ 정부 시절에 아마 선거 공약으로 여기를 옛날에 그 어떤 연기 나고 뭐 이런 그 먼지 나는 그 공장 구로공단을 털어버리고 IT로 하겠다고 그때 대선 공약으로 나와갖고 그 이후로 IT 강국 코리아 선언하면서 확 바꿨어요. 네. 구로는 많은 그런 그 젊은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안착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안착이 되고 있는데 구로는 역시
그 내부 지향성이 좀 있고 글로벌보다는 네. 좀 그렇고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는 그 옛날에는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개비해서 IT 단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구로보다는 앞서 나가지 못해도 복합 단지로서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러저러한 단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은 완전히 과학기술 산업 도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울을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서울 지도를 놓고 한번 서울이 완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엄청나게 큰 과학기술 및 산업도시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밸리 있지 않습니까? 네. 테헤란밸리가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4km예요. 네. 4km인데 4km 안에 104개 정도의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벤처기업들이 6,000개 내지 7,000개가 포진하고 있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양재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양재 AI 특구로 이번에 됐어요. 양재 단지가 있지. 그다음에 뭐 보면은 합정동 여기도 말이죠. 네. 홍합 단지, 홍합밸리라 그래갖고 홍대 합정동 해갖고 네. 여기는 이제 K 아트라든가 K 어떤 뮤직이라든가 이런 그 것들이 콘텐츠 있고. 회사. 네, 콘텐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암 상암에. DMC 예. 많습니다. 지금 네. 고덕에 가게 되면 지금 엔지니어링 또 밸리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크게. 근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는 그 지금 개념을 좀 바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 산업 도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화려움 점정으로 이제 딱 하는 게 뭐냐면 용산 글로벌 단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은 완벽한 그런 단지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고용도 이루어지고 이제 무역도 되고 할 텐데 문제는 또 수도권이냐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또 모이게 되는. 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적절히 그 지역 발전하고 해서 연계시키냐는 하나의 과제가 되지만 네. 어떻든 그러한 어떤 그 변화 그런 좋은 쪽으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교수님의 정점 관측, 그 뷰 포인트, 참 좋은 뷰를 저도 장착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았지만 살아가면서 무얼 먹고 사는가도 중요하고 무얼 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누굴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가, 누구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나눔해주는 그 대담 속에서 제가 참 많이 스스로 풍부해지고 있다라고 좀 느낍니다. 교수님을 자주 뵀었던 그곳이 또 테헤란로였는데 그렇죠? 네. 예, 그곳 이야기도 저 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그러시죠. 네. 또 우리나라 이제 한국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예,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산업기술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좀 많이 뵀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 기관명 그 본투 글로벌 이것도 제가 기억에 17, 18년에 네. 거기서 이제 무슨 세션이 있어서 강의를 갔었던 기억도 있는데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기업이 세계에서도 1등하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궁 1등하는 사람은 세계 1등인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그 스타트업들은 세계에서도 1등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본투 글로벌이라는 컨셉을 네. 갖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역동 경제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교수님 말씀 속에서 해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 많이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을 보면 분기마다 바뀝니다. 근데 분기마다 바뀌는 모습이 예의주시해 보면 위에 있는 애들이 시가총액이 뭐 줄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서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위 그 기업들의 1등부터 20등까지 나열을 해보면 1990년대나 2000년대나 2020년대까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가끔 이게 바뀐 순서가 바뀐 기업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바뀌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역동성이라는 면에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 그게 미국 경제가 미국처럼 GDP 규모 이렇게 큰 나라가 2023년 2.8%, 2024년 2.9%, 그리고 올해 2.7%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 1%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동성이 결국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워낙 글로벌리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어떤 소회가 있으실까요? 지금 그 우리 그 대기업이 그 위 상단을 차지하면서 네. 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는 한국의 그 강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안정돼 있고 왜냐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안정돼 있다는 것은 고용을 그 안정되게 그렇죠. 확보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 경제를 탄탄하게 받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말씀드렸듯이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네. 그만큼 글로벌리 그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잃어버리는.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 대기업들의 오너십 체제, 네. 오너십 체제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는데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마다 다른데 마침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렇게 침체가 길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 기간이 그 앞에 그 보면 창업 1세에 대해서 2세대로 내지는 3세대로 바뀌는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창업자들은 엄청난 파이팅과 엄청난 개척 정신 갖고 돌파하고 성장하는데 물론 뭐 꼴찌에서 뭐 30등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만 네. 30등에서 이제 올라가기는 어렵듯이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2세대 3세대로 가게 되면은 수성기로 가게 돼요.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 변화보다는 네. 뭔가 지키려고. 근데 이런 것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K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도 큰 요인이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네.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널 어떻게 코멘트 좀 해달라. 일본의 산업계 전문가야. 그랬더니 우리는 좀 이제 사실은 돌아가서는 안 됐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무슨 생각했더니 이건희 회장은 괴짜래요. 네. 괴짜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대. 자기들은 어깨동무하는 사람들이래. 어깨동무하고 나가지 혼자 뛰어나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네 그 CEO들은 네. 네. 다 편안하게 그다음에 이제 콘센서스 만들고 이른바 합의, 협의 예.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발자국인데 이 양반 괴짜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여간 앞으로 치고 나가서 네. 새로운 걸 저지르고 하는데 그 괴짜가 돌아가셨다고야. 그분의 아드님은 이재용 회장은 너무나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도 좋고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네. 보통이라는 거지. 괴짜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괴짜성. 그러죠.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네. 제 그 일기를 한번 봤어요. 제가 취재 수첩이 지금 집에 뭐 한가득인데 매일 쓴 게.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보니까 93년도 일이에요. 그때 제가 일본 특파원 출신인데 그때 93년도 6월 7일 날 네. 이른바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발표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 그때 철저한 위기 속에서 이제 신경영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하기 전에 그 전전날 일본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그 예행 연습을 사장단 데리고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서 일본의 제일 좋은 호텔이죠. 오쿠라 호텔에서 사장단 놓고 밤샘 하면서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인사도 나고 막 비서실장 인사도 막 그럴 때 그 안에서 네. 그때 이 양반이 해준 얘기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막 써먹고 있어요. 일본 속담을 얘기를 해요. 예.
속담을 얘기하면 그 속담이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 목욕탕에 나무통이 많이 팔린다. 옛날에 목욕탕은 플라스틱으로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 물통이었거든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예. 근데 그 나무통이 많이 팔리는데 이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목욕탕이 많이 팔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 격언을 바람이 많이 불면 네. 길거리에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 옛날에는 포장 도로가 아니니까 그냥 맨 땅에서 먼지가 일어난다. 네.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눈에 들어가고 안질 환자가 많이 생긴다. 네. 안질 환자가 많이 생기면은 그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앓다가 예.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된다. 어. 눈을 멀게 된다. 네. 눈을 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점 보는 거, 네. 아니면 마사지. 하나는 거리의 악사. 네. 일본엔 거리 악사가 많습니다. 네. 저기 장님 중에서 예. 근데 그 거리 악사가 악기를 치는 게 삼미선이에요. 네. 근데 그 기타 같은 건데 네. 그 울림통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리 악사가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는 고양이를 많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양이가 많이 죽으니까 예. 쥐가 번창을 해. 아. 쥐는 이빨이 자라요. 네. 이빨이 자라니까 어디 가서 쏠아야 돼. 이를 갈아야 돼. 네. 어디 가냐? 사람이 없는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나무통을 깎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통이 망가져요. 네. 나무통이 망가지니까 또 새로 사야 돼.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통 장사가 물통 장사, 예. 이런 물통 장사가 잘 된다. 그걸 왜 하냐면 예. 삼성의 CEO들은 어떤 일이든지 인과관계를 시리즈 오브 프로세스를 네.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의 CEO가 될 수가 없다. CEO는 그냥 덜퍼덕 주는 거 뭐 하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안과 사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아야지 CEO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뭔가 보면은 이 이제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됐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온 거였어요.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한다. 파나마 운하 돌려달라. 그린랜드 사겠다.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알래스카에 예. 제일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네. 그 산 이름이 맥키니봉이에요. 그 한 6,000m 좀 넘어가요. 네네. 맥키니봉인데 원래는 저기 맥키니가 아니에요. 그 알래스카 지방에서는 그 데날리라 그래요. 네. 데날리라는 인디안 용어로 위대한 것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데날리봉을 맥키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1800년대 말에 25대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맥킨리가 있어. 그 맥킨리의 지지파가 금광 탐색하러 알래스카 갔다가 맥키니가 대통령 후보자가 된다는 얘기 듣고 그 산 이름을 맥키니봉이라고 지은 거예요. 네. 인디안 사람들 무시하고. 그게 내려왔는데 계속 싸움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맞다. 그래서 맥키니봉을 지우고 데날리라고 새로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다시 맥키니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맥키니 대통령은 25대 대통령이고 지금 47대인데 25대 대통령으로서 50%의 전 세계 관세를 해갖고 관세 혁명을 일으켜갖고 미국이 전 세계로도 불을 빨아들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 번창하는 관세로. 그래서 이른바 관세의 나폴레옹이라 그랬어요. 그런 맥킨리를 이 양반이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관세를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관세 이처럼 사전에서 아름다운 말은 없도다. 한 게 이 트럼프거든요. 네. 트럼프가 존경하는 인물이 맥킨리예요.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인물을 최고봉에다가 다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네. 오바마 때 2015년에 없앤 이름을 다시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 하나가 다 인과관계가 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예요. 있죠. 그 트럼프 정책은 그래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게 세계 지배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지리학이고 아니요 지경학이고 지정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경제 안보가 나오고 하면서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이런 공부 모임이 있어요. 지정학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다 우리가. 지리학에서 보는 정치라든가 지경학도 또 이어서 유행을 시켰다. 네. 그러나 이 둘을 학문적으로 보고 논문으로 해서 아니면 보기 좋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아니다고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경학과 지정학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 두 개를 해서 이것이 지략학이다. 지략학.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안보 시대 이런 시대에는 기술이 중심이다 하는 시대에는 지략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략이란 말을 요즘 쓰기 시작해요. 그 네. 나름대로 또 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좀 호감이 가는 주목이 되는 언어입니다. 저는 혹시 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경학은 영어로 지오 이코노믹이잖아요. 근데 지략학이면 지오 스트래티지입니까 혹시? 그렇죠. 예, 예. 그 학문적 영역이 고착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학문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그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 네. 그다음에 정책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인과관계.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난세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왜 뭐 하는데 한국 경제도 보면 지금 싸움이 모두 세계 경제 논리로 볼 때는 이게 공급 중심이냐 수요 중심이냐 해가 케인지아니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거 둘 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 주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주머니 줘서 그 사람이 돈을 쓰고 기업이 잘 되고 이게 이제 수요 창출 아닙니까? 근데 공급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이쪽은 글로 가요. 공급 사이드로 가요. 네. 공급 사이드 뭐냐 규제 완화시켜서 기업이 잘 돼갖고 똑같은 노린점이 똑같은 목표지만은 네.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정책이 오나 저 정책이 오나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 현재로서는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이제는 복합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경제를 봐서는 지금 여전히 기재부를 중심해서 매크로 경제예요. 그 재정 투입 아니면은 네. 금융이거든요. 예. 재정과 금융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위기가 몰려오나 안 오나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있느냐 아니냐 와치타워만 역할을 하면 돼요. 네. 와치동 역할. 망대에서 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보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거밖에 안 돼. 네. 그러나 그것이 성장 요인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마이크로 경제로 가야 돼요. 네. 마이크로 경제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음.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쪽에 가거든요. 네.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세요. 이거 약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재부 쪽도 지금 이런 쪽에 예산 당금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네. 그러나 상당한 어떤 그 마이크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적을 좀 옮겨주는 네. 쪽으로 되지 않느냐. 결국 네. 싸움이 기술 전쟁이고 신산업 정책의 전쟁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은 마이크로 전쟁이요. 네. 마이크로 이코노믹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방점이 두어지지 않으면은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 속에 정말 판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우리의 거시경기 부양책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완화하면 경기 부양되고 안 그러면 또 수축되고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레벨로 가서 특히 어떤 산업, 어떤 기술들을 더 촉진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말씀 처음 주셨던 1시간 전부터 네. 말씀 주셨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을 못한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구조적 개편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모두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해 갖고 이제 뭐 관세니 뭐니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거고 다 딜로 나갈 테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은 경제 쪽보다는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는 저는 그 어떤 그 내용을 봤는데 신얄타 체제다. 그 얄타 체제가 뭐냐면 1945년 2월에 전 2차 대전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독일의 패전이 이제 거의 왔고 그래서 얄타에서 모여고 러시아 거기 지금 저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모여가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하고 스탈린이 이제 해갖고 얄타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독일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응?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나는데 너무 소진돼 있고 막 하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거는 그 저기 러시아가 없고 장개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탈린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끌어 들어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일본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독일이 이제 아니 저기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일본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 네. 그 체제를 만든 게 얄타 체제인데 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에 러시아가 진군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얄타 회담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얄타 회담 체제는 다시 말해서 대국주의예요. 대국끼리 논아먹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른바 빅딜이라고 하는 걸 딜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대국 체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토를 무시하거든요. 네. 다이렉트로 러시아랑 협상하려고. 네. 그죠? 예. 그리고 중국이랑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갖고 이번에 틱톡 같은 거는 네. 대법원에서 막았지만 풀어주잖아요. 네. 빅딜이 이게 국가 간에 대국끼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정은이하고 관계도 네. 북한 관계도 그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제껴버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그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대국주의는 저는 신얄타 체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럼 경제는 어떠냐? 저는 이 경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일 유심히 본 게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연설이에요. 네. 페어웰 어드레스. 그 사람들은 본적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초부유층 몇이서 정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과점하고 있다. 울트라라 그랬어요. 예. 초부자들 몇몇.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고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세계와 공존하고 미국이 발전하려면 이 체제를 버려야 된다. 그 체제가 뭐냐면 기술 산업 복합 체제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땄냐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퇴임할 때 미국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군산 복합 체제를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산업하고 군대와 방위 산업하고 합해 갖고 세계를 위기로 가고 세계를 갖다가 세계 기여하는 바도 떨어지고 내형화된다. 예. 내형화될 때 피해가 더 크다 해서 군산 복합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거를 따갖고 바이든이 기술 산업 복합 체제를 경고한 거예요. 네. 근데 딱 보세요. 경고하고는 이게 15일 날 연설이거든요. 20일 날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취임식장에 보면은 장관보다도 앞에 가족들이 그 장관보다도 앞에 빅테크들 대표들이 쫙 포진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울트라 이게 저기 부자들이 예. 과점해 갖고 세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하고 삼자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자연이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라든가 다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여기에 그 맞짱 뜨지 못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과학기술 산업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정통부, 산업자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네. 왜냐하면
과학기술 정책이 산업 정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게 지금은. 네. 그렇죠? 네. 네. 제 전공이 원래 세계 경제를 본다고 하지만 제 전공은 과학기술 정책이 어떻게 산업 정책으로 가서 네. 산업 정책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가서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가느냐는 일련의 그런 시퀀스를 보는 게 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데 이 전공도 이제 안 맞는 거야. 이것이 일렬로 가지 않아요. 네. 이제 한꺼번에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mRNA가 나오잖아요. 네. mRNA가 나오는데 그게 11개월 만에 바로 상품화가 됐어요. 보통 그런 그 의료품이 나올 때는 10년이 걸리고 12년이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11개월 만에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연구소 랩에서 마케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니까 사이언스 그러면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이제 시장으로 가는 인더스트리로 가는 거예요. 사이언스는 논문 내고 그다음에 논문에서 해갖고 연구해서 이제 테크놀로지 가게 되면 특허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가서 이제 검증 받아갖고 이제 가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긴데 네. 한꺼번에 사이언스가 바로 그냥 마켓으로. 맡겨져요. 그래서 이른바 사이언스 비즈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이언스 비즈니스 또 하나는 랩에서 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정책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특별히 저건 과학기술 정책이다. 미국이 과학기술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백악관 내 OSTP 과학기술국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하죠. 정보통신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산업부도 미국의 미국의 그 상공부도 네. 산업부 보면은 거기는 통상을 주로 하지 거기는 산업 정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다가 지금 이제 다 합쳐져 가고 산업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새로운 큰 변화, 신산업 정책, 과거에 유물로서 존재했던 것이 새로 살아나는데 더 강력하게 살아나는 거지. 그 산업 정책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반의 새로운 세계 지배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교수님 메시지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울림이 네. 있는데요. 저도 이런 영역을 뭐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정부 부처가 이렇게 서로 문을 닫고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개선 진보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혁신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이게 과기정통부 일이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일이다. 이게 국토교통부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이다. 그 이 일은 너네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산업이고 어디까지가 기술이고 이게 사실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심리스하게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부처 나눠놓고 누구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다 이거는 우리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융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생각도 그러니까 되네요. 학교도 이른바 인터디시플리너리 네. 학제 간 뭐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융합학과가 생기고 그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리니어 모델이에요. 아, 이게 헬리칼로 바뀌어야 돼. 네네. 가서 네. 헬리칼로 바뀌어야 되는데 리니어 모델이니까 네. 과거형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종하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청와대 이 비서실 보게 되면 그 정책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관료 조직이 밑에 포진하고 있는데 혼자서 몇 명 안 되는 그 전문 인력 갖고 그 조정한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거죠. 다만 이런 개념 이제는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 근데 지금 현재 통합은 전부 저 범부처 사업한다 그러면 전부 한 부처에서 갖고 온 거 갖다가 이 호치케스로 해가고 모아서 범부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일로스 관계부처 통합. 맞죠. 그래서 이제 관계부처 통합 자료. 그러니까 통합이 전부 부처하고 이제 통합이 여전히 됐다는데 리니어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보면은 이른바 그 생태계를 보게 되면 1차 밴드, 2차 밴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당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수평 계열도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확 바뀌는 게
제조업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맨 꼭대기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있다. 그 현대자동차 바로 밑에 있는 그 서브가 어디냐 모빌이래 현대모빌인가 모빌리티. 모빌 네.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이런 거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1차 변제죠. 과거에는 이런 돼 있는데 현대 모비스 말씀하시는 모비스.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으로 얘기하면 도요다가 있으면 바로 그 저기 덴소 네. 덴소 저기 그 전장 네. 이 일본 전장이라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EV 시대가 되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배터리냐 아니냐만 걸. 근데 이거 더 무서운 게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비히클이 소프트웨어야 이제는. 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USB로 팔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막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제일 먼저 세트 메이커 제일 꼭대기를 티어 1이라 그래요. 티어 제로. 제일 정점이야 이제. 네. 계급으로 보자면 티어 1 TIER 계급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티어 제로, 티어 1, 티어 2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제조업의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공통된 그 틀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어디로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냐면 티어 제로하고 티어 1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1등 공신을 하고 역할을 했는데 오르팔 역할을 했는데 그 대신에 뭐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뭐 로직스가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네. 이걸 뭐냐면 티어 0.5라 그래요. 그러니까 티어 0.5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티어 1, 0, 1, 2, 3, 4로 나가던 데서 그렇죠. 티어 0.5 시대가 돼갖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걸로 확 포진이 되니까 밑으로 쭉 가라.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누가 그거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그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제일 현재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변신하고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변신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런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사 결정 과정도 끊임없이 변신해야 될 텐데 너무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예 경제를 돌아보고 뭐가 문제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꼭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뭐 독자분들에 따라서는 또 한참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뵙기로는 정말 이 학자 석학이시고 거장이시고 정말 제가 많이 배우는 그 거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각 계층에게 이런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 좀 각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어떨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에게 좀 이런 국면에 우리 청년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혹시 뭐 일침도 좋고요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때 청년 하게 되면 저는 물론 세대 차이가 나서 네. 뭐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은 뭐 요새는 뭐 MZ 세대다. 그다음에 네. 2015년생부터는 뭐 알파 세대다. 이렇게 해서 세대를 이제 그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세대 구분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판교 가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면 그 친구들은 그 세대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에요. 네. 합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좀 틀에 안 맞고 얄밉다 할 정도로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논리로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을 하면은 설득을 하고 잘 따라와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나 과거형으로 이른바 파워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파워 하래스먼트 아, 권력을 통해서 한다거나 네. 물론 섹슈얼 하래스먼트도 있지만은 예. 젊은 사람들 봐서는 파워 하래스먼트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 이제 시위 현장 가잖아요. 시위 현장 가면 세대들이 막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좀 진보 쪽에 가 있고 네. 약간 나이 먹은 사람은 보수고 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서로 막 섞여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야 그럼 나는 현재로서는 저 보수 쪽이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진보지 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념 과다 사회예요. 또 하나는 엘리트 과다 사회예요. 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어. 네. 다들 공부도 많이 했고. 맞아요. 그래서 엘리트 과다, 인용 과다 시대 속에서 예.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과다된 것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볼 건 많아요. 선택할 거, 선택지도 넓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할 때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이 할 역할이 뭐냐면 이 사회가 저기 그러니까 포식 나의 시대라 그래요. 포식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시대. 네. 포식 난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돌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판교 쪽에 보면 판교의 CEO들이 젊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리크루트를 할 때 제일 큰 조건이 뭐냐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엄청 부족해요. 아, 도메인 날리지. 네. 다시 말해서 한 분야에 원래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한 분야에 정말 정통하고 네. 한 분야를 사랑하고 예.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걸 모든 자원을 뭐 바치고 네. 하는 미래를 걸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적인 정신 이것이 도메인 날리지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근데 도메인 날리들이 부족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창업들은 네. 상당수가 아두이노 창업이라 그래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놓은 틀들이 있어요. 네. 그거 꿰서 뭐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창업할 때는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해갖고 꿰서 그걸 아두이노 창업이라 그래요. 네. 그건 너무 가벼운 창업이죠. 이제 그 소프트 창업이라 그러는데 가벼운 창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업했다가 그냥 없어지고 그런 것이 죽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에 관한도 문제지만 사회가 리스킬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그거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리스킬 교육으로 써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워가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인데도 그 생산성이라든가 그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리스킬링 하기 때문에 스킬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파이팅 있게 하느냐. 그럼 우리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리스킬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기성세대가 청년과 어떻게 함께 또 청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눈다면 가계에게 통칭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네 기업들이 뭐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 다 포함입니다만 기업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란다 우선 말씀 주시면. 이제 반도체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반도체를 보게 되면 AI 반도체라면 첫 번째 국가 전략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기업 전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이 밑에 깔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업이 쓰는 거예요. 쓰고 기업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국가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 모으면 다시 말해서 기업은 견인해도 되지만 또 추동을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기업은 한편을 거 한편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이 그냥 돈 버는 데서 끝나고 고용하는 것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과거에는 고용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내면 됐는데 이제는 기업이 곧 국가가 되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이 또 내가 되고 이런 어떤 그 혼연일체가 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개인의 삶도 중시하게 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또한은 국가 전략도 그런 그 정책과 전략도 기업이 신경 써야 되는 그래서 기업이 그럴수록 전략 연구소라든가 전략 그 하는 그 마인드 전략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시기다. 역할이 훨씬 넓어졌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더 그다음에 어차피 세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북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예측성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본인이 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항상 하는 것은 뭐냐 견제해야 될 것은 나 이쪽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이냐. 저 위로는 국가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업의 과거에 그냥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던 혹은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여라는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충분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만이라도 훌륭한 기업이에요. 훌륭한 기업이죠. 제가 몇몇 기업의 그 대표이사들 또 회장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항상 그분들이 경제기자한테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업은 자선 사업하거나 기업은 도덕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기업한테 너무 도덕을 따지지 마세요. 기업한테 너무 자선을 자선을 갖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업은 세금 잘 내고 건강하게 커서 세금 잘 내고 우리 고용 많이 하면은 그 기업의 역할은 그거로 끝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내가 늘 그 CEO들과 오너들 만났을 때 그 들었던 얘기야. 첫 번째 인터뷰를 하면 딱 그 얘기부터요. 왜냐하면 언론이 중요하니까. 자칫하다가는 또 노조가 노사 문제 쓰고 또 헐뜯고 뭐 어떻게 하니까 반드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업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넓어졌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계 기업 정부라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관한 조언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자문회의 할 때 제가 이런 어쩌면 엉뚱한 안건을 던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 나눴던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부여받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정책 같은 경우 이게 기술이라 하면 정치가 없잖아요. 기술이라는 그 어떤 섹터만 보면 정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망 기술이 바뀌느냐? 정권이 안 바뀌어도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도 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정권에 따라서 유망 기술이 바뀌느냐? 그래서 기존 정권에서 이만큼 미뤄졌던 어떤 해당 기술과 산업 sek터가 다음 정권으로 가면서 지우기 작업이 들어가고 아예 그 기관 자체가 사라지기까지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한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기술 정책이야말로 하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독립적 의사결정을 독립성을 부여받는 기술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것이 자원 없죠, 인구 없죠. 갖고 있는 게 없고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기술인데 그것만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그 로드맵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정치가 바뀌면서 바뀌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엉뚱하게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저도 의견 드리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든 아니든 교수님도
정책에 대해서 기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 많이 바뀐 것 같아도 기술 개발한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그러니까 네. 앞에 뚜껑만 살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당시의 전략 기술은 언제나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필요한 전략 기술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경우에 그 아들 그 부시가 그때 떠들었던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 이코노미 시대를 갖다 열겠다. 2030년까지 수소 경제 시대를 열겠다. 근데 그게 이제 오바마로 가니까 오바마가 그걸 탁 지우더니 그린 뉴딜이라고 또 했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되니까 무슨 그린이야 해갖고 탈퇴하잖아요. 네. 이게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흐름 바뀌지만 그 밑에 있는 내재된 기술 전략 같은 건 그대로 가죠. 그렇죠. 산업 정책과 국가 전략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뭐 세계의 어떤 게임 체인저 해갖고 여기서 AI다, 퀀텀이다, 바이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그게 이미 다 있던 전략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왜 정권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강도가 달라지고 네. 순위가 바뀌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략은 하나 첫 번째가 외교 안보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있고 그다음에 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전략은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저 글로벌 이거 공급망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안보와 관련돼. 네. 그다음에 사이버 뭐 테러 같은 거, 네. 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을 신경 써야 돼. 네. 또 하나는 거버먼스. 이건 뭐냐 법 체계. 한국의 저기 정치 구조라든가 헌법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거버넌스예요. 이것도 해야 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중에 국력이에요. 국력은 뭘로 되냐면 산업 정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재 정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게 이제 국력으로 들어가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봐야지 국가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상 그런 컨셉을 갖고 딱 만든다고 했을 때 테이블을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테이블을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데 그래서 0년에서 1년에서 2년 사겠다. 우리는 인사이트라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영국의 국방부가 모든 국가 전략을 짤 때 늘 썼던 수법이에요. 그 이제 그 뭐냐면 0년에서 1년, 2년이 인사이트예요. 네. 이건 이제 이거 통찰력이라 그래요. 네. 딱 보고 그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은 트렌드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추세죠. 네. 추세를 읽는 거야. 네. 거기까지가 보통들 하는데 그다음에는 포캐스팅이에요. 네. 5년에서 10년. 예. 이게 중기 과제까지. 예. 그다음에 파캐스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이게 10년에서 30년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 타임 테이블을 놓고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뭘 집어넣냐 하면 변수를 집어넣어요. 네. 변수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저수장 고령화, 과학기술 정치, 과학기술의 진보, 과학기술 진보,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죠? 지방 문제,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가 기여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쭉 놓고 거기다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거기까지만 해요.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포캐스팅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포캐스팅이라 그러면 이 전체를 네 단계를 다 전체를 아울러 한마디로 포캐스팅 하는데 네. 이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하는 건데 경제는 거기까지. 근데 정책하는 사람들은 백캐스팅을 해야 돼요. 가서 예. 30년 후에 우리나라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는 영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려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30년 저는 그런 말 쓰는데 30년으로부터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응? 30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막 싸움하고 뭐 인심이 나눠지고 막 갈라지고 뭐 정책이 막 혼돈에 빠지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우리는 인구도 쫄아들고 국가가 저 밑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월스트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러나 여기서 열심히 하게 되면 베스트
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원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하려면 백캐스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백캐스팅하는 건 우리 역할이에요. 이제는 정책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든 보고서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국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밖에 없어. 뭘 집어넣어서 뭘 개발하겠다. 뭘 집어넣으면 뭐 해결하겠다. So what? 그래서 이거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7나노인데 해서 몇 년도까지 2나노가 되겠다. 그래서 세계 경쟁력을 높이다.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을 미리 월스트 베스트 이렇게 이런 걸 그려놓고 그거 사회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우리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보되고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백캐스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포캐스팅만 해. 아이고. 그래서 국가 전략이 이런 관점 아까 세 가지 외교 안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하고 국력이라고 하는 관점 네. 하고 이 관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기 타임 스팬으로 봐서 이렇게 나가는 1, 2, 3, 4 인사이트 그다음에 트렌드, 포사이트 그다음에 저기 파사이트 네. 이러한 트렌드 그 결과물 그 끝에 국가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이걸 놓고 미리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자도 필요하고 과학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상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지, 예. 집합지로서의 국가 모습을 그려놓고 네. 그걸 해놓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매달려야 되고 산업 정책은 어떻게 되고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가 아주 약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에는 그 30년을 보는 30년 뒤를 보는 그 미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저도 참 그냥 오늘 내일을 다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공무원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시스템 자체가 6개월 그렇죠. 있으면 다른 역할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기보다는 그 6개월 동안에만 아무 일이 터지지 않으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정치도 그렇고 네. 정치를 나무라고 그러지만 또 경제도 나무라고 행정도 나무라고 네. 또 누구가 우리 나무를 탓하잖아요. 네. 그 전체가 한마디로 네. 자화상이에요. 그렇죠. 나의 자화상인 거야. 그러니까 네. 욕할 게 없어요. 네. 나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희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응? 예, 예. 전격적인 동맹은 아니더라도 나도 얼떨결에 희박한 동맹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갖다가 자꾸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콘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사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회가. 오늘 교수님과의 그 토론이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뭐를 못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 방향도 뭐 기업의 의사결정도 청년을 대하는 어른의 태도도 청년 스스로의 마음도 네. 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율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그런 의지로 또 교수님을 초대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귀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앞서 우리 정치 앞서다기보다는 정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가계 기업 정부에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치인에게 바란다 입법기관에게 바란다 혹은 뭐 의사결정자들에게 바란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바쁘고 네. 또 굉장히 다들 우수해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러나 집단 논리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뭐 이상하게 나타난다거나 이상한 논리를 핀다거나 해서 한꺼번에 정치의 어떤 그 불신을 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많이 고쳐지겠지만 더욱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고 전문가들을 그 우대하는 그 분위기 정치에 많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어느 한 직업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로지 사회 경험 없이 정치로만 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한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1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항상 제일 그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 게 둘째 주에 열리는 세스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끝나지 않습니까? 네. 다보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3월 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네. 그 세 개가 이제 이제 세계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일단 1월 달에 두 개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왜 오피니언 리더를 보냐면 그걸 보게 되면 올 한 해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최고급들이 다 모여서 떠들기 때문에 그들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쉽게 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벤트들이거든요. 네. 그런 이벤트들에 직접 가보거나 참여하거나 아니 그런 이벤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네. 또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하고 정책 위반하는데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글로벌 시각에서 그리고 법도 단순히 어느 한 그 이익 집단의 어떤 법을 대변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법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법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 정치인들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인들의 요구되고 그리고 국회도 가능하면 그 해마다 캐치프레이즈 걸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국회가 이걸 하겠습니다. 챌린징 과제. 예. 그것도 하게 되면 공통의 과제가 되면 싸움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싸움하다가도 맞아, 우리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일을 하자면은 New Vision for Competitiveness. 2025년은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하자. 그걸 국회 캐치프레이즈 그러면 행정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네. 행정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행정을 정말 격의 없이 토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한다면 난 멋있지 않냐. 그래서 국회도 그때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비전 아니면 아젠다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말 교수님 초대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고 교수님께 원래 처음 이런 자리를 요청드렸을 때 사실 겸손하게 너무나 겸손하게 저 할 얘기 없어요.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1시간 반 동안 정말 훌륭한 말씀. 한국의 평균 연령이 세계에서 두 번째가 돼요. 네. 일본이 지금 작년 말로 50이 넘었어요. 네. 일본 평균 연령이 1억 2천만 명이 평균 연령이 50이 넘어요. 우리 44.8세예요. 네. 이렇게 되고 제가 보니까 미국이 38세, 네. 그다음에 중국이 38.8세. 아직은 어려요. 네. 노령화된다고 하죠. 싱가포르가 35, 나이가 어리고 베트남이 32, 인도가 27세. 자, 우리는 정말 본격적인 이제는 나는 고령화라는 거 싫어해요. 숙련의 시대가 된다. 숙련, 이글 숙자. 네. 응? 숙련의 이제 시대가 되는 나라로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있어요. 국격. 그래서 국격.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격 운동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다. 국격 운동을 일으킬 필요. 옛날에는 도덕재무장이라 그랬어요. 네. 그거는 타락하거나 뭔가 사회가 잘못됐을 때
도덕을 바로 일으키자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나 혼자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도덕 재무장이라는 거 하게 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 숙련의 나이인 이 국가답게 국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죠. 국격 고양 운동이라 그럴까? 네. 이게 필요하다. 국격을 끌어올려야 된다. 국격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네. 라는 메시지까지 너무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네. 자리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저부터 소감 말씀을 네네. 답변 드리고 교수님께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참 애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568년에 그려진 유럽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4명의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했고 그리고 길을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연출한 명화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리더도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자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십니다. 그죠? 그 리더들이 정말 스스로 눈을 뜨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글로벌 시각도 갖고 30년 미래를 들여다보고 그 방향성 하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안내 받고 있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교수님과 대담한 소감입니다. 교수님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어떤 소감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이 토론은 저기 이코노믹스 패널 아닙니까? 네. 이코노믹 패널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아까 눈 뜨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런던 그 내셔널 박물관이 있어요.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인데 거기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눈을 이렇게 잡아 묶은 한 여인이 비파를 치는 게 있어요. 근데 비파줄이 다 끊어져서 딱 한 줄만 남았어. 네. 근데도 즐겁게 쳐요. 눈을 감고. 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희망은 있다는 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비파줄이 다 끊어지니까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줄이 있는데 한 줄 갖고선도 치는 거야. 눈도 감고. 이런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패널은 저같이 이렇게 가끔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면은 이제 그 우리 김광석 박사님은 이제 눈뜨게 하는 거죠. 더 큰 일. 예. 그래서 이 우리 이 자리가 저기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돼 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좋은 나침판이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경제의 나침판으로 저는 여기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30년 뒤 미래를 봐야 된다. 뭐 정책 의사 결정자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 목표 방향성이 또 그런 것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더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